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가계부채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적으로 고금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일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또 한 주간 새로운 부동산 소식도 그리고 또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승현 도시경제 대표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예. 집값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는데, 네. 자 이제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 그리고 3년 2개월 만인데 금리 네. 인하는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좀 아직까지 이제 다들 지켜보는 분위기고요. 네. 근데 서울에 이제 아파트 상승세가 꺾였고 특히 야 천정부지로 치솟던 저 뭡니까 뭐 반포나 이런 쪽에서도 시세 보니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양상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집값 동향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네. 이제 관망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거래량은 좀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상승했던 그 높이는 상당히 좀 낮아진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근데 뭐 금리 인하의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소폭의 좀 반등이 있는데 반등이? 그런 소폭의 반등이 크게 의미가 있진 않다 정도로 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30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승이다? 상황이고, 예, 뭐 역시나 뭐 집값에 대한 그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 주 대비했을 때는 0.1에서 0.11, 0.0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7월, 8월, 9월 대비했을 때는 높이가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약간의 그 반등한 곳들은 뭐 재건축 단지 위주로 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반포의 뭐 신규 단지 같은 경우 또 재건축 단지 이전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했을 때는 가격이 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빠지는 그런 거래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 상승세는 상당 부분 많이 축소가 됐고 지금 뭐 거래나 뭐 신고가 나오는 것들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 대비했을 때 신축 가격은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오히려 지금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 재건축이라든지 뭐 좀 가격이 좀 저렴한 주택들 뭐 이런 쪽으로는 약간의 그 반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 스트레스 DSR 들어와서 금리가 이제 주택 가격에는 뭐 영향을 미치는 지역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덜한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위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매수세들이라든지 거래량들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그 트렌드를 보더라도 뭐 거래에 대한 그 비중이나 가격 뭐 이런 부분들은 축소가 되어 있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지금 뭐 전국하고 수도권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전반적인 그 추세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추세 그래프를 보면은 9월 대비했을 때는 상승폭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됐고 지금 8월에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상승폭이 뭐 굉장히 많이 축소된 그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추세 그래프에서 보면 네. 그게 상승폭 축소지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상승세가 유지는 되고 있는데 예. 예전처럼 가격이 뭐 이렇게 팍팍 튀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은 안 나오고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기울기가 아니고. 이렇게 미끄럼틀 얼핏 보면 떨어진 줄 알겠네. 예, 이게 그렇죠?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변동 상승폭이. 맞아요. 그렇죠. 앞에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는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0보다는 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오는 것 같은데 다시 저 그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오름세가 있는데 그 오름세가 지금 7월이나 8월 정도의 그 상승세로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네. 매번 그거 하는 거에 CPI 같은 거 나왔을 때 네네.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네. 뭐 그게 뭐 물가가 떨어진 물가가 게 아니라.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면 제가 자꾸 제동을 걸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좀 조금 둔화된다. 이렇게 둔화됐다. 덜 급하게 오른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율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뭐 정책을 만들거나 네네. 뭐 이제 저희 채널처럼은 상승률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네. 시장에서 실제 매수를 하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좀 더. 그렇죠. 맞아. 예. 그러니까 뭐 5억대 네. 10% 오른 거하고 최근에 집값이 막 15억, 20억 하는 데에서
뭐 한 3%, 5% 오른 거하고 또 체감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예. 저 그 상승률은 좀 둔화가 됐는데 실제 거래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여전히 작용하고 가격은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꼴등이 한꺼번에 중간까지 올라오는 거랑 상위권이 한 등 한 등 더 올라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아니, 금통위가 이번에 25bp 인하를 했단 말이죠. 네. 지금 이창용 총재가 50bp 하게 되면은 인하하게 되면은 이거는 실기가 될 수 있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택 가격이 지금까지는 뭐 부동산 시장만을 딱 바라보고 봤을 때는 어떤 뭐 금리 인하의 시점을 바라보는 게 이제 전반적인 산업을 보면서 그 시장을 좀 바라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뭐 주택 가격에 이 금리 인하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7월, 8월 달 지금 여기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 우리가 추세 그래프 보더라도 뭐 7월 달, 8월 달은 굉장히 가팔랐으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뭐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뭐 노력을 했다라고는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시장 흐름 자체가 뭐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기 전에 시장에서는 벌써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제히 좀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그 흐름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신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뭐 본인 안에서도 집값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절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자기 본인들이 좀 판단을 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또 언급들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의미에 대해서 크게 뭐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 또 시장 안에서도 그냥 뭐 이 금리 인하 이창용 총재 그 발언보다도 사실 부동산 시장 바라보시는 분들이 한국은행보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 바라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 미국에서 비컷 단행을 했을 때 한국도 낮추겠다라는 벌써 그 시장의 기대감들은 이미 커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주택 실수요자 네. 입장에서 이제 네. 집을 장만해 볼까 아니면 네. 전세로라도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파월도 중요하지 않고 네. 이창용 총재의 발언도 네.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창구에 갔는데 네. 뉴스에서는 몇 날 며칠째 하느니 마침내 뭐 3년 몇 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다 하는데 네. 한 2달 전에 상담받을 때보다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네, 맞아요. 네. 이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도 그렇고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가장 무서운 입은 창구에 있는 직원의 말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딱 해서 그럼 뭐 했는데 비타오백 한 박스 들고 가도 안 통해요. 아유 어림도 없죠. 네, 어림도 없어요. 네, 어림도 네. 없어요. 심지어 은행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자기 은행에서 뭐 대출 뭐 우대 받고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뭐 다른 국민은행 다니시는 분들이 뭐 다른 은행 가가지고 뭐 대출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뭐 자칫 잘못하면은 좀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근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지금 상단만 올라간 게 아니라 하단도 지금 올라가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인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가계대출 조절하기 위해서 가상금리 뭐 그런 부분들도 올라가고 있죠. 일부 은행에서는 지금 보니까 저기는 6%가 이제 상단이고 하단이 뭐 한 4%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7%까지도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그 어디는 비컷을 하고 우리나라도 0.25%를 낮췄는데 막상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거 대출이 만만치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은행이 야속하게도 은행은 뭐 이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전세도 받아가지고 임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가계부채 관리하라는 그런 언급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실제 은행에서 좀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역시나 뭐 코픽스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뭐 금리 인하도 했는데 실제 막상 말씀하신 대로 창구에 가니까 이거 뭐 대출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정말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뭐 부동산이 뭐 갑자기 네.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오른다 이거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근데 시장 안에서 호가가 반영되는 곳들도 있고요. 네. 이 이제 대출 받기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이런 분들은 좀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하고 이 기준금리의 추세 자체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시장 흐름에 뭐 향후에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거래하신 분들 몇몇 보니까 현금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어서 대신 이런 그 현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으신 분들하고 집을 못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자산 격차가 또 벌어지고 또 지역별 양극화가 벌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은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차이가 좀 차등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정비 사업 분위기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가 앞다퉈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재건축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건축보다는 그 리모델링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곳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방향을 많이 틀죠. 예. 지금 옛날에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중층, 고층 아파트를 지었을 때 수익하고 지금 아파트들이 중층 이상이기 때문에 재건축했을 때 수익이 옛날 대비해서 확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네. 중층하고 리모델링하고 봤을 때 그 차이가 네.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속도를 올리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사업 시기를 조금이라도 리모델링은 앞당겨서 할 수 있거든요. 뭐 한 15년, 20년 정도 지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재건축을 계속 기다리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10년, 20년 기다렸더니 향후에 20년 뒤에 공사비가 또 올라버리면은 이거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목동이라든지 송파에 노후된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으로 지금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중층 이상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용적률이 높은 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빨리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목동에 있는 곳들, 뭐 신정동하고 네. 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목동 재건축도 기대하는 그런 사업지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목동 우성 같은 경우는 네. 1992년에 준공이 된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면 재건축 하려면은 아직 시간도 좀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별동으로 중축을 하는 그런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하는 것 같고요. 목동뿐만 아니라 지금 성동구에서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추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동구에 지금 리모델링 단지들 보면 행당 대림도 3,000 가구가 넘어요. 3,400 가구. 예. 그리고 금호 벽산도 예. 한 1,700 가구 정도 되고 행당 한진타운 같은 경우도 한 2,1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은 용적률은 250%가 넘는단 말이에요. 재건축 단지를 보면은 일단 180% 정도가 최근에 재건축의 사업성이 되는 그 척도의 수치인데 200%가 넘는다라는 건 재건축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데 3,000 가구, 2,000 가구가 넘는 저런 단지 안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분양해서 팔 수 있는 물량도 많고 그 안에서도 단지 규모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좀 추진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 안에서도 주택 공급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 단지 안에서도 희망 고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건축을 해서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목동하고 행당동 보면은 저 행당동하고 금호동 저기는 이제 그 강남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예, 보이는 그러죠. 그런 지역이고 네. 예. 또 목동 같은 경우도 이제 여의도에서 좌측으로 그리고 목동의 단지들 보면은 학원가들이 있어서 굉장히 뭐 전세 수요도 네. 많은 단지니까 그런 주요 사업지에서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1990년도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의 단지들을 분포들을 보면 서울의 중심권 안에 주요 지역들에서 공급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곳들에서 리모델링이 나온다면 물론 재건축보다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요 그 요지에서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리모델링도 이제 결국은 주민 동의를 갖다 얻어내야 되는데 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귀찮기도 하고 네. 돈도 들고 싫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뭐 안 해야죠. 뭐. 안 해야죠. 아니 근데 주민 동의율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 네. 결국 리모델링 하기로 했다. 네. 근데 나는 죽어도 싫다. 네. 어떻게 됩니까?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동의율이 뭐 한 대략 약 한 60에서 한 70% 정도 나오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협화음이 나면 사업이 좀 진행되는 건 어려워요. 결론적으로는 네. 때로는 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용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현실에 봤을 때는 뭐 몇 세대 되지 않는 그런 가구수들이 남아 있는 경우에서도 뭐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요즘에 주택들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동의가 안 되면은 사업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요건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 봤을 때는 몇 세대 안 되는 가구들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한남동의 재개발 사업지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네. 한 200여 가구 정도가 이주를 안 하고 있어서 부분 철거들 하면서 아. 사업 진행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거기에 버티고 계시는데 뭐, 글쎄. 예, 내는 것도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국내 1호 수직 증축 리모델링 단지 입주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송파의 잠실 더샵 루벤이라는 곳이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인데 여기에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거의 재건축 아닙니까? 수직으로 더 올라가는데.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다른데 세 개 층 정도 보통 수직 증축에 대한 그 한계가 만약에 4-5개 층 정도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재건축이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 수직 증축이라고 하는 건 증축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골조는 남긴 상태에서 예. 수직으로 올리는 거니까 리모델링 방식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시한적인 그 법적인 요건들을 봤을 때는 리모델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 지금 지적하신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이게 평수만 넓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린다라는 게 그만큼 재건축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정도로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 사업지의 사업성도 올릴 수 있고 네. 서울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이제 수직 증축이냐 수평 증축이냐 왜 말이 나오는 거냐면 수평 증축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아파트면 복도시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거기 뒤에를 이제 터서 예. 면적도 좀 넓히고 예. 그 안에서 상품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수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그 하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 층수를 예. 올리게 되면 약간 불안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호가 나왔다라는 게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사업 진행하는데 하중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구조로 보강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면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사업들을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안전진단도 하고 구조 설계들을 봤을 때 그래도 수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단지가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앞으로도 뭐 수평이냐 수직이냐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수직에 대해서 혹시라도 허가를 내서 이렇게 증축을 했는데 향후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파트가 조금이라도 기울어 가지고 이런 그러게요. 문제가 생긴다라면 그 허가 낸 사람 또 설계한 사람 그 책임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직 증축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요새 뭐 얼죽신 그럽니다만 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네. 층간소음 거의 잡히나요? 신축 아파트요? 예. 신축 아파트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이 없나요? 올해 아니,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들이 조금 더 뭐 내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두께감이 있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잡으려면 잡죠. 우리가 글쎄. 주상복합 뭐 아파트 기술이 없어서 못 잡겠습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층간소음 덜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구조라든지 그 안에 뭐 방음제라든지 그다음에 벽식이 아니라 좀 가변한 가능한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층간소음 관련돼서
방음 벽이 이제 또 두꺼우면은 유리한 부분들은 있거든요. 대신 벽이 두꺼워지면은 층수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 그다음에 층고가 좀 낮아질 수 개방감 같은 게 좀 덜하잖아요. 요즘에 뭐 우물 청장이라고 해서 위에 이렇게 좀 더 넓게 네네. 하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근데 그게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층간 소음은 또 더 강하게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방음제를 얼마나. 근데 저는 그 뭐 개인적으로 좀 열받는 게 네. 아니 건설사들이 그 집은 지었는데 위아래 사람들이 싸운다라는 게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이것이 실생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고 이렇게 문제 갈등의 요인이에요. 네, 갈등들 네. 중재를 하고 위층 아래층이랑 싸우는 이런 문제들. 대신 건설사들도 수익이 안 남으니까 또 그렇게 할 거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또 분양가 상한제까지 그런 게 그러니까요. 올라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가격은 일정하게 좀 올려주고 그런 가격을 억누르다 보니까 이런 층간 싸움 때문에 싸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